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정톡을 진행하고 있는 랩 2050의 이원재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영화 기생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생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영화 전문가 유명한 분 두 분을 모시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그것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는 랩 2050의 연구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참 먼저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 다정톡에는 기생충의 스포일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서 같이 저희하고 호흡을 좀 해주시고요. 안 보신 분 중에서 앞으로 또 계속 안 보실 분들은 이거 한 편 보시면 영화 보신 거나 다름없게 된다는 사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요. 같이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랩 2050의 황세원 연구실장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저는 또 이 기생충을 2번 맞고 예, 기생충을 아주 인상 깊게 본 사람이자 또 최근에 좀 일자리의 문제, 이런 또 사회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 좀 연구도 하고 있고, 제가 또 예전에 영화 담당 기자를 영화 담당 기자 거의 진짜 전문가시네요. 한 2년 정도 한 경험이 있어서 열심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윤영중 연구원이고요. 저는 이 방송에서만 좀 들을 수 있는 기생충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포부가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나와주신 두 분하고 같이 세 덩어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영화 이야기. 영화 기생충은 정말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생충이란 영화에 비친 한국 사회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눠보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이야기 세 번째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화 얘기 시작해 볼게요. 황세원님은 영화 전문가시기도 한데 본인 영화 기자도 하셨다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전문가는 당연히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 괴물이 개봉될 당시에 제가 영화 담당 기자를 했었는데, 그때 봉준호의 괴물이죠. 네네네. 네. 그 같은 감독의. 그래서 그때부터도 이제 그 이후 개봉전 거의 다 봤는데 굉장히 좀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영화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하고 봤는데, 역시 좀 특히 이제 전작인 설국열차하고 딱 비교해서 볼만한 한국 사회 뿐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되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서 좀 불평등, 어떤 계급이나 계층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됐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갑론을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특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지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루고 있는 얘기가 불평등 이야기다. 설국열차에서 앞칸하고 뒷칸 사이의 이야기처럼 한국 사회에 뭐 갈라져 있는 계층 이야기, 그렇게 읽으셨나요? 불평등을 다룬 영화라는 점은 사실 이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물론 그 불평등이라는 게 어떤 기제로 만들어진 불평등인지, 그리고 아예 가난한 사람들과 아예 부유한 사람들 사이의 간격이 굳어지고 있다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인지, 이런 거는 좀 영화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기대하고 굉장히 다른 점을 많이 봤거든요. 네, 처음에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너무 쑥 들어가는 느낌이 있지만 그 송강호 배우가 이제 연기한 그 기택네 가족이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로 설정되지 않았고, 보니까 한때 중산층으로 살았던, 그래서 꽤 괜찮은 삶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죠?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처음에 영화 거의 초반에 그 산수 경석이라는 그 수석을 그 아들 친구가 가져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민혁이가 이제 민혁이가 가져오죠. 대학생이고 좀 어지간히 사는 박서준? 집 아들이 딱 들고 들어서 아버지를 딱 드리니까 그 아버지가 이건 산수 경석이라고 하는 건데라고 하면서 바로 딱 알아보잖아요. 물론 그분이 뭐 그런 일에 종사하셔서 알 수도 있지만 딱 그 느낌이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민혁 군이 그걸 들고 들어오는 그 장면에서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저희 집은 육사를 나오신 할아버지가 뭐 2층부터 지하까지 이 돌이 가득 차겠도록 모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집은 잘 사는 집이죠. 2층부터 지하까지 있는 집에 사는 친구가 이 집에 그 돌을 들고 그냥 쑥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인 아들 기우는 왜 이런 데까지 들어오고 그래 뭐 이렇게 하는데 불편해하는데, 이 친구는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요. 이제 그걸 보면 둘이 굉장히 어릴 때는 친했고 스스럼 없는 사이였는데, 이 송강훈의 가족은 좀 이제
좀 더 가난해진 거죠. 더 가난해진 거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힌트 하나는 그 아들이 컵스카우트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 부호를 분석할 줄 알고 컵스카우트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집이 좀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런 제복도 사야 되고 네. 캠핑도 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는 좀 그렇게 부담이 받쳐줄 만한 있으니까. 환경이었다는 거. 그 여동생도 미술을 했던 친구가 지금은 이제 미대 진학을 못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처음부터 가난했던 가족으로는 보이지 않는 몇 가지 그런 힌트들을 봤을 때 그 가족이 그 각자 또 나름대로 뭐 능력들도 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이러저러한 이유는 아마 이따 우리 형중님이 좀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계층 추락이 된 거죠. 송강호 그런- 씨가 또 굉장히 지적인 어휘를 많이 구사를 하더라고요. 대사 중에서요. 예, 대사 네. 전 처음부터 네. 굉장히 떠오르는 장면이 많았어요. 저 예를 들면 저 옛날에 예전에 그 이른바 달동네라고 불리는 데서 학생 때 얘기예요. 대학생 때 거기서 이제 공부방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들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대부분 일용직으로 일하시거나 영세 자영업자시거나 노점상이시거나 이런 분들인데 굉장히 지적인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 대학생들은 잘못하면은 이제 본인이 그런 그 계층 기반이 다른 상태에서 가면은 이분들 굉장히 교육 수준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휘를 또 쉬운 어휘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계층이 이렇게 막 움직인다는 거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 지금 그 비슷한 맥락의 네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는 근데 위로도 올라가고 좀 아래도 올라가고 세대 계층이 막 변동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면 요즘은 이제 몰락 아니면은 유지 혹은 몰락 약간 그것 선택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송강호 씨 집은 예, 몰락한 몰락, 집인 예. 거죠. 그러니까 몰락에 대한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아까 그 감로들 막 되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런 불만을 드러나는 분들 저는 꽤 있었어요. 제 페이스북에도 많이 드러나고 뭐냐면 이게 좀 마지막이 좀 이렇게 각성과 투쟁으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빈곤 불평등 이게 문제면 이걸 해결하는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허무맹랑하게 무슨 완전 스포일러지만 자기도 부동산 부자가 돼서 이 집을 사버릴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제가 거기에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이제 개봉일에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보고 나서 그 다음 날 봤다는 사람 얘기를 하니까 다들 씁쓸하다는 거예요. 결말이 너무 안 좋대요. 기분이 안 좋고 찜찜하다고. 그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그게 감독이 그냥 정말 무슨 영화 중에는 그냥 다 막 피칠갑이 돼서 끝나는 영화도 있잖아요. 이것도 피실갑이 되죠. 예, 물론 이것도 중간에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는 분명히 아들이 아버지 저는 계획이 있습니다. 맞아요.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대사까지 스포일러. 이제 뭐 스포일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완전 결말에 대한 얘기니까 원치 않으시면 대충 보지 마시고 근데 아니 계속 보세요. 그거를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앵글이 다시 지하로 뚝 떨어지면서 그 아들의 표정을 딱 보여주면서 끝이 나는데 그 표정이 좀 이렇게 생기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표정으로 끝난 것도 있지만 저는 그 감독이 굉장히 영리한 게 감독이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 계획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죠. 근데 맞아요. 보는 우리가 저 계획은 실현될 리가 없지라고 생각한 거죠. 저 아버지는 저기서 나올 수가 없을 것이야. 왜냐하면 저 아들이 뭔 수를 써도 저런 집을 살 수 없으니까. 특히 한국의 상황에서는. 저 지금 아직 대학도 안 간 아들이 엄마랑 둘이 살면서 저 아들이 무슨 수를 쓴들 저 집을 사겠어라고 우리가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보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럼 저 아버지는 영영 못 나오겠네. 일어나서 나오는 감정이 씁쓸한 거죠.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참 감독의 의도들을 우리가 조종되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세대 간의 인식차가 클 것 같아요. 아마 요즘 20, 30대 중에서 이 영화가 뭔가 의욕적으로 끝나지 않아서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냥 저 사람 못 사겠구나. 그게 현실이구나, 아버지 못 그냥. 구하겠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이제 조금 386 세대들은 본인들이 좀 세상을 바꿔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저렇게 끝나면 어떡해? 한번 바꿔봐야지. 뭔가 해봐야지. 뭔가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경험의 차이가 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계획 얘기 있잖아요. 영화에 계획이 없어 이런 불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 다음이 뭐야? 이런 불만으로 읽었는데 사실 저는 그 계획이라는 얘기에 대한 송강호 씨의 대사가 중간에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그 왜 그 집 침수돼가지고 반지의 집 침수돼서 그 체육관에서. 대피소로 가잖아요. 체육관으로 가서 딱 누워 있는데 아들이 아빠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계획 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무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계획. 너무 인상적인 말. 우리 세태에 아주 잘 들어맞는 그런 말인 것 계획을 같아요. 세워봐야 그대로 안 되니까 무계획이 그렇죠. 가장 좋은 계획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이에요. 계획을 누가 세우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세우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도시 계획 누가 세우냐? 도시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세워요. 회사에서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네. 기획실 이런 데서 계획을 세우면 이제 밑에서는 대부분의 충실하게 직원들은 그걸 따르는 거죠. 열심히 그걸 수행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권력이다라는 거를 딱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아들 누구였죠 이름이? 기우가 나는 이런 계획이 아버지 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니까 사람들이 다 씁쓸한 거죠. 저 아무것도 없는 아이가 그렇죠. 무슨 권력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세우는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풍자네요. 그러면은 그건 안 아쉬우셨네요 두 분 다. 계획이 없는 영화라는 거에 그러니까 대한 저는 끝나고 저도 좀 약간 사실은 설국열차의 마지막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감정이 굉장히 씁쓸하면서 설국열차 마지막 장면이 뭐였죠? 네, 설국열차 어차피 그냥 다 하면은 설국열차는 그 이제 기차가 365일 그 도는 기차가 하나의 체제잖아요. 그걸 자본주의를 좀 풍자한 체제인데 그 트랙 위를 돌고 있는 그 기차 속에서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치고 나가서 이제 그 머리칸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그 계급 투쟁을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그 안에서 계급 투쟁이 일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열차 자체를 전복시키잖아요. 탈선시키죠. 체제 전복이네. 네, 체제를 아예 전복시키고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이제 비용이 들죠. 다 죽죠, 사실은. 다 죽고 두 명이 사는데 두 명이 한 명은 그 이제 한국 배우 고화성 그 아시안 여성이고 한 명은 흑인 꼬마죠. 사실 그 안에서 계급 투쟁을 한 건 백인인데 계급 투쟁의 리더도 백인이었고 그 원래 주인도 백인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선명한 어떤 메시지였고. 근데 그 영화도 저는 인상 깊게 봤었는데 그 같은 감독이 그런 영화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번 영화의 그 마지막 끝난 것을 그 메시지를 딱 두 개가 딱 비교가 되면서 굉장히 좀 이제는 안 되는구나. 체제 전복은 꿈꿀 수가 없고 우리는 이제 이런 고착화가 되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제 그걸 의도한 건지 모르지만 약간 사실은 굉장히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그렇게 조금 씁쓸한 감정이 들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뒤로 계속 이제 곱씹어 보게 되는 했더니 여러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또 얘기 한 가지만 더 하면은 거기 이런 대사가 나오는 거 아세요? 앞으로 치고 나가는 기세라는 되게 중요한 대사죠. 네, 그게 뭐냐면은 그 아들이 과외교사로 취직하려고 맞아. 예, 시험 문제를 푸는 그 집 딸 손을 탁 잡으면서 시험은 앞으로 치고 나가는 기세야 기세. 손 잡으려고 그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한 거죠. 엄마도 이제 엄마한테 깊은 인상을 주면서 그 딸도 이제 그런데 그 말이 곱씹을수록 굉장히 신기한 생각이 드는 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기세라는 말 자체가 설국열차의 스토리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렇군요. 두 영화가 연결돼 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또 감독님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 전문가니까. 네, 아니 근데 그건 아닌데.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뭐를 앞으로 치고 나는 기세라고 했냐면 시험을 그렇게 말했거든요. 시험 입시잖아요. 이게 그렇죠. 만약에 수능이라면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그 가족은 굉장히 잘 살고 이제 안정적인 가족이지만 그래도 자식들 교육에는 신경을 쓰잖아요. 두 자식의 교육에 엄마가 신경 굉장히 쓰는데 여전히 그런 기득권층도 입시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 스카이캐슬 같은 그런 부담이 있는데 우리 사회 하나 마지막 남은 그래도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인 거죠. 그 얘기를 그 대목에서 하고 살짝 언급하고 그렇지만 그 시험 얘기는 그때만 나오고 그 뒤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이제 끝난다는 것이 음. 좀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시험 네. 말고는 네.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그 거죠. 시험을 매개로 또 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게 기생하는 구조가 또 만들어진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네. 시험이 그것만이 있으니까 서로 과외를 간에 하게 되고. 네. 그 뭔가 연대 약간의 연대 혹은 관계가 생긴 거죠. 근데 사실 기우는 능력이 만렙인데 그 친구가 말했듯이 네가 영어 더 잘 그렸지. 영어 뭐 회화 뭐 문법 네가 더 잘했는데 시험은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구조가 또 음. 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에 붙을 수 없는 구조가 또 있는 거죠. 아, 뭔가가. 예. 이게 한국 사회 얘기니까 네. 조금 아껴뒀다가 네네네. 영화 얘기를 조금만 더 깊게 해보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안 다룬 캐릭터들이 있는데 네. 문광하고 근세 부부인데 그 지하 생활자 네네. 남성하고 그 네. 이전에 그 집에서 일하시던 분. 네네. 그분들이 네. 문광이고. 네네. 예. 문광 근세 근세 부부죠. 부부인데 예.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치고 나오는 어떤 그 사실은 그 완전 스포일러를 하자면 네. 그분이 지하에서 치고 남자 지하에 살고 있던 남자 음. 완전히 사실 영화 제목에 제일 잘 들어맞는 캐릭터 같은 그쵸, 분이죠. 그쵸. 계속 그 지하에서 이 주인집에 기생해서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이 무기를 들고 지하에서 뛰쳐나오면서 지상에서 난장판을 벌이면서 그렇죠. 사실 딱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네네. 스토리가. 혁명가라고 봐야 되나? 체제 전복 아까 말씀드린 근데- 체제 전복을 꿈꾸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시도를 하는데 그런 시도를 한 결과 그 사람은 죽었고 송강호는 반지하 살던 사람이 지하 2층에 갇히게 되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런 짓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그런 메시지. 원래대로 사는 게 낫지 기생하는 게 낫지 그런 메시지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좀 씁쓸한 것도 그래서 있고. 저는 예. 약간 그 사람은 혁명을 꿈꿨다고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누구를 가해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은 난도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집은 예. 아니고. 그 사람이 가해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을 꿈꿨다기보다는 그 이제 그냥 그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거기에 같은 표출한 계층끼리 건데 싸운 거죠. 계층끼리 싸우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원한 관계가 생길 만한 일도 음. 같은 계층끼리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대목이 혹시 보셨어요? 그 지하에 그 송강호가 그동안 어떻게 산 거야 하고 둘러보는 장면에서 책꽂이가 나오는데 그 남자분이 읽던 책이 법전이에요 대부분. 혹시 꼭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이 읽을 만한 책들이 쫙 꽂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감독이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왜 부인 그 문강이 리춘이라는 왜 그 북한 아나운서를 성대모사하면서 이렇게 개그하는 게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남편이 역시 뭐 종북 뭐 이러면서 사랑해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있는데 종북 개그. 그냥 종북 개그를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넌 역시 종북이야 이렇게 말한 거라면은 그 두 부부가 원래는 운동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뭔가 대학을 다니면서 운동을 했다거나 남자는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여성은 좀 그걸 뒷바라지했다거나 이런 커플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한때는 정말 혁명을 꿈꿨을 사람들인데 진짜 운동권이었다고요? 아니 그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거를 과도하게 해석한 걸 수도 있지만 좀 과도하게 또 해석해 주세요. 법전이 꽂혀 있는 거는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두 번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꽤 지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무학자가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하에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난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계획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거면 됐어. 이 체제 안에서 이렇게 살면 돼라고 생각하게 된 그 대목이 저는 좀 이런 그 운동권 세대에 대한 조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운동권 세대가 불편해하네. 아니 그 집에 왜 그 주인이 없을 때 그 부부가 거실에서 레코드를 틀어놓고 춤도 추고 햇살을 받으면서 커피도 마시고 이런 장면에서 행복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그 집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그 집의 어느 부분을 향유할 수 있잖아요. 이거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회의 주요 자본을 우리가 소유는 못했지만 우리는 이걸 꽤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어. 기생하면서. 그랬으면 된 거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돌려보면 예전에는 혁명을 꿈꿨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좀 우리 어느 사람들을 좀 조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면도 있지 않아요? 그 기생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이 벤처기업가와 그 가족에게 기생하고 있다고 계속 해석하는데 저는 거꾸로 이런 느낌 들었어요. 실제 이 그 송강호 씨 가족이 거기 들어갔을 때 송강호 씨는 운전을 하고 그 아내는 그 가사 일을 하고 아이 둘은 각각의 한 명 한 명의 아이의 선생님 과외교사 노릇을 하잖아요. 그럼 그 집안의 돌봄을 다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상 그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가사 돌봄 노동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기생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거 풍자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측면도 있죠. 방금 얘기한 거랑 같은 대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기생충이라고 감독은 말한 적이 없으니까 반대로 해석할 여지도 있죠. 저는 네. 누가 누구에 기상하고 있다. 물론 이제 감독은 이제 그게 뭐 바람직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이제 거기 이제 근세라든지 아니면 기택 내 가족들이 기생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 둘 간의 그 가족 간의 관계만 보지 않고 그 두 가족들과 그 박 사장 네 가족과 전체 사회적인 관계를 보면은 분명히 이거는 누가 기생하고 있냐는 좀 전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 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과외 교사 노릇하고 있는 두 자식하고 그 집 어린 아이들하고는 관계가 얘들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이 송강호 씨네 아이들이 그 집 아이들을 그 뭐 인디언 모자 쓰고 이렇게 천방지축처럼 뛰어다니던 어린아이가 나와서 깍듯하게 배꼽 인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아이러니를 보여줬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알레고리가 집인데 왜 집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스토리를 구성했을까요? 그 집이 빈부의 격차를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 장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반지하 주거 공간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고발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반지하 주거 공간에 대한 그동안에 좀 혹시 연구를 한 자료가 좀 있을까 해가지고 몇 가지를 좀 찾아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다지 축적된 연구조차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한국의 반지하 주거는 정말 유례없이 많은 나라에 비해서 유례없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별로 이렇게 연구조차 별로 안 됐을 정도라고 보면은 오히려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뭐 학계에서도 주목하지 않고 뭐 언론에서도 주목하지 않는 하지만 진짜 사람들 삶의 문제인 이 반지하 주거 공간에 대한 고발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반지하 주거 공간하고 2층 단독주택하고 지금 네. 대비한 전 조금 낯설었어요. 단독주택 보통 안에도 요새 드라마에서 지하가 있고 또 그렇고 뭐 현실에서도 다 비싼 집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인데 그렇죠. 아파트가 생략돼 있죠, 그지? 네. 그래서 무슨 저는 뜻일까 싶더라고요. 그게 좀 이제 외국 관계까지 감안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처음부터 깐느리 향해서 계획된 영화다. 계획. 그러니까 글로벌 관객을 신경 썼을 수도 있고. 아니 근데 그게 그렇다고 생각되는 게 한 가지 더 있는 게 물론 반지하 집들이 침수되고 뭐 그런 거 저희는 아주 익숙한 풍경이긴 한데 생각해 보면 한국은 꼭 부자들이 산에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저층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한때 산동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학생 때 일하던 동네 그렇죠. 산동네였어요. 네. 제가 살던 동네도 산동네였고. 한국의 되게 특이한 현상이 역세권 주택이 비싸다는 현상인데 사실 외국의 많은 도시들은 역세권 주택은 굉장히 슬럼가가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 싸다다닥 붙어 있고 부자들일수록 차를 몰고 산속에 들어가서 차고가 몇 개씩 있는 집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이게 지대가 나눠져 있는데 한국은 사실 그게 좀 섞여 있고 지금 오히려 부자들이 더 이런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같은 데 와서 살죠. 아파트는 사실 뭐 20층에 사는 사람하고 1층 사는 사람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제 한국적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시각, 글로벌하게 이해될 수 있는. 그래서 칸 영화제에서 본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했다는 그 얘기처럼 만약에 정말 아파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산동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조금 안 하다쓸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영화가 왜 그 유명한 상승과 하강을 명징하게 직조했다는 그런 한 줄평. 네, 그 시각적인 효과를 누리려면 이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아주 깔끔하게 이해되진 않지만 뭐
납득은 되는 그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두 끝도 없는데 뭐 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 불평등을 다룬 영화인 건 분명하고 대체로 불평등을 체제를 이렇게 전복해가지고 구조를 바꿔보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불평등이 고착화돼서 떨어지면 올라갈 수 없고 그리고 나눠진 계층은 통합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된 현실을 고발한 영화다. 그 좌절감을 안겨주면서 끝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씁쓸해하기도 한다. 이렇게 많이들 지금 우리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결말을 우리는 즐기는 사람들이네. 그 결말에 분노하진 않잖아요. 이 체제 전복의 계획이 없음에 대해서 즐기진 않죠. 굉장히 씁쓸해하죠. 씁쓸해한데 그게 씁쓸하죠. 현실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현실이라고 네. 받아들인다. 세대에 따라서 좀 네. 다른 아까 말한 시각을 우리 가지고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혹시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며칠만 거죠. 이렇게 이렇게 젊다고 묶어버리시는 선을 그었죠. 좋습니다. 영화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한국 사회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죠. 아까 반지하 주거 공간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요. 네. 그 연구된 게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어요. 어떤가요? 조금 네. 있는데 사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너무 인상 깊어서 여러 이제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달씨 파켓이라는 이 영화의 한국말이 굉장히 그 묘미가 많이 들어가는 영화잖아요. 특히 뭐 짜파구리라든지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봉준호 감독의 여러 영화를 번역했던 이제 그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달씨 파켓이라는 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반지하라는 용어를 번역할 때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세미 베이스먼트라고 번역을 했다. 영어로 세미 예. 베이스먼트. 네, 세미 베이스먼트 자체가 영어로도 자주 쓰는 표현,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썼는데, 근데 이제 이 표현이 그렇게 안 쓰이는 이유가 외국에는 한국처럼 반지하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도 영어에서 잘 안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인터뷰를 보고서 이제 반지하라는 주거 공간이 한국에만 많다고? 그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기 시작했죠. 찾아봤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발견했는데 반지하의 근원이 처음에 뭐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지금 대공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놀랍다고 해놓고 아니라고 물어보면 네. 냉전 때문에 생겼어요. 냉전. 냉전 네. 때문에 네. 반지하가 생겼다고. 남북 대립, 6.25 다 반지하랑 참호를 굉장히 판 건가요? 관련이 있습니다. 참호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1970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규정이 하나 들어갔는데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지하층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건축법에 넣었어요. 근데 그 법의 그 조항의 입법 취지는 지하층이 있어야지 유사시에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한국은 사실 뭐 지진이나 이런 걸로 인한 뭐 대피 지진 지하로 가면 안 되지만 뭐 그런 대피가 아니라 전쟁과 관련된 대피용으로 지하층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걸 한 거죠. 당시에 많은 이제 주택의 형태는 이제 주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건물의 형태는 주택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주택에 이제 지하층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근데 지하층이 생기게 되니까 당시 또 한국 사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정말 주택이 부족했어요. 사람들이 살 집이 부족했고 그래서 지하층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거죠. 또 세를 주고. 거기는 원래 주거 공간은 아니었던 거죠? 네, 아니었어요. 이렇게 대피소로 사용해야 되니까 비워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주거 공간이 되어 버린 거고.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지금은 이제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미 이제 지하에 있는 주거 공간이 많아져 버리고 그리고 이게 뭐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하에 있는 주거 공간의 그 품질이라도 조금 높여야겠다라고 해가지고 84년도에 또 건축법을 개정한 게 그때 어떤 법을 개정했냐 제가 자료를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이렇게 다 그림까지. 그래픽까지 국정감사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지었는데 원래의 건축법상으로 지하층의 정의가 여기 이제 여기가 지하거든요. 지하층의 정의가 여기가 지표 땅이고요. 지하층의 정의는 그 지하층의 바닥에서 지표까지의 높이가 지하층의 바닥에서 천정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게 지하층의 정의였어요. 근데 이 요건이 지하층의 바닥에서 그 천정까지 그의 지표까지 높이가 절반 이상이면 그 이제 지하층이 된다라는 요건으로 지하층의 요건이 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택내 집에 창문이 여기 달려 있죠. 네. 여기 달려 있고 노상방뇨하는 사람도 네. 있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나름 아예 묻혀 있거나 아니면 3분의 2 약간의 공간이 있었던 거에서 조금이라도 채광이 되게끔 이렇게 사실상 주거 공간으로 인정하는 입법을 예, 한 거네요. 사실상 주거 공간을 입법을 하면서 이들의 생활은 좀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본격적인 양성화가 시작된 것이죠. 네, 그게 이제 다세대 주택에서 지하층이 이제 늘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고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반지하 방이 전국에 35만 개 정도, 35만 개, 36만 개 이렇게 있다고 정확한 나오더라고요. 통계는 없는데 그 정도 될 네.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 10년 사이에 한 그래도 절반 정도로 줄어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됐잖아요. 특히 그 단독주택들 많이 돼서 다세대 주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도심 지역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 반지하 방들가 없어지면서 위로 올리는 형태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까지는 다세대 주택의 층고 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용적률 규제로 통합돼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 층고 제한이 4층까지 정도로 그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건축주 혹은 이제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4층까지 짓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하층의 요건 정의를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지하층이 3분의 2, 2분의 1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4층까지 층고 제한이 있다 그랬죠. 지하층까지 지으면 땅만 파면 5층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에요. 5층 되는 거. 네. 그래서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한 80세대 그냥 위에만 지으면 80세대의 집을 팔 수 있는데 지하를 개발하면 100세대를 팔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건축주가 이 주어진 이 제도 환경에서 80세대를 팔겠어요. 100세대를 팔겠죠. 예, 그런 제도적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제도가 엄청난 수십만 가구의 그 반지하 주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제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없었다면 반지하 방도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봉준호 감독도 깐느상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다른 걸로 받으셨겠죠. 네. 다른 영화로 받았겠죠. 네. 그 반지하 주거 공간 얘기를 하니까 지금 좀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거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그럼 반지하 집이 줄어들면 주거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고 좋아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드네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것하고 관련돼서 신문에서 한국일보였죠. 한국일보에서 굉장히 좋은 기획을 해서 그 감명 깊게 봤는데요. 쪽방에 대해서 르포 기사를 쓴 거였어요. 근데 그 쪽방 형태가 이제는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반지하 방들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고시원을 쪽방처럼 활용하면서 거기서 이제 영구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아니라 조금 고시원도 아니고 좀 버려진 건물 같은 도심에 굉장히 싼 건물을 쪽방처럼 꾸며서 그 안에서 이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화재라든지 생활시설, 화장실이나 욕실 같은 생활시설 이런 데 아주 취약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그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반지하로 상징되는 이 주거 문제가 있는 그 문제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주거 문제 빈곤층 주거 문제는 또 다시 생기면서 이건 빈곤 자체가 해결 안 되면 계속 돌고 도는 문제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반지하는 빈곤의 문제만은 꼭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도 자체가 제도의 산물이었고, 그러니까 반지하가 주는 이제 주거 열악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습기가 빠지지 않고, 채광도 잘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각종 그 병원균 같은 게 번식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그러니까 제가 재미있는 또 설문조사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반지하에 있는 한 100분이 넘는 분에게 설문조사를 돌렸는데, 그러니까 당시 반지하 사람들의 이제 뭐 생활 수준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했어요. 대부분 거의 그 무직 비중이 한 60% 가까이 되고, 그 뭐 기초생활보장 대상도 상당 부분 되고, 그러니까 거의 예외 없이 다 저소득층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90년대 조사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그 물가 감안해서 당시의 기준으로 3천만 원이 주어진다면 당신 뭐 하실 거예요? 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다 굉장히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놀랍게도 70%가 일단 지상으로 나오고 싶다. 네. 그 다음에 2등이 6.7%가 빚을 좀 갚고 싶다. 3등이 질병 치료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질병 치료나 빚을 갚는 것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지상으로 나오는. 지상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네. 약간 그런 그 정도의 주거의 열악성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주거라는 게 또 사람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일 수도 네. 있고요. 그 사실 냄새라는 게 그 반지하에서 그 딸이 얘기하잖아요. 아빠 이거 그 반지하 냄새야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냄새가 굉장히 중요한 또 연결고리죠.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이기도 하고. 근데 또 금방 그 빚 이야기를 하시니까 빚을 갚겠다는 얘기도 많았다고 하시니까 또 그게 생각나네요. 대만 카스테라. 카스테라 집 하다가 망해서 빚 때문에 지하로 사채 들어왔다고 써가지고. 했죠. 저 문광 문광 씨가 그렇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또 기택내도 대만 카스테라가 맞아요. 아니 같은 기택내는 심지어 사연이죠. 치킨집도 했었어요. 음. 그 아버지 혹시 벤츠 몰아봤어? 나 그게 물어봤을 때 아버지 혹시 벤츠를 그때 치킨집 망하고 했었었나? 대만 카스테라집 망하고 했었었나?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맞다. 아마 그 대만 카스테라 망하기 전에 그 치킨집 망하고 그 사이에 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여지는 거는 기택내 가족은 자영업을 여러 번 이것저것 해봤는데 다 안 된 네.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 IMF 구제금융 1997년 말 98년 이렇게 왔잖아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자영업자들이 좀 괜찮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IMF 구제금융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해고되고 그 다음부터 뭐 4, 5정이다, 5, 6도다 그러면서 40대, 50대에도 많이 해고되는 게 아예 일상화되면서 어떤 중장년층이 되면 당연히 직장에서 나와서 창업해야 되는 것처럼 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창업이 많이 됐고 그러면서 그런 영세 자영업자들 기술은 별로 없고 치킨이나 카스테라를 있는 거를 그냥 튀겨서 만들어서 팔면서 하는 자영업이 많이 늘었고 거기에 때 맞춰서 프랜차이즈업이 엄청나게 많이 번성을 하고 그분들한테 돈 빌려주면서 사업하도록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많이 망하고 이게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거를 좀 그 영화 안에 담아서 표현을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대만 카스테라를 보면서 사실 좀 실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수많은 업종과 수많은 브랜드 중에서 대만 카스테라를 감독이 이제 선택했을까? 진짜 이거 너무 상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만 카스테라라는 그 이제 상당 혹시 드셔보셨어요? 네. 그 큰 카스테라 아니에요? 만들어 왕 먹어 카스테라? 보려고 했는데 그러기도 전에 망해가지고 못 먹었어요. 굉장히 빨리 부상했다가 굉장히 빨리 망했거든요.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망했죠. 그때. 그것도 굉장히 영향이 컸죠. 아. 하지만 먹거리 엑스파일이 없었어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혹시 10년 전에 버블티가 그 엄청나게 유행했다가 금방 사라진 거 혹시 기억하세요? 맞아요. 안동찜닭, 그런 거 회전 한두 개 초밥. 아니에요. 많아요. 예, 그리고 뭐 해물떡찜, 불닭 불닭. 것도 예. 있고. 벌집 아이스크림. 예. 뭐. 한때 그 조개구이집도 엄청나게 번성했다고 많았죠. 요즘은 그러잖아요. 마카롱이 네, 그렇던데. 우리가 이렇게 유행을 많이 탄다, 자영업 쪽에서 유행을 많이 탄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행을 많이 타게끔 하고 또 금방 사라지기는 이 메커니즘을 누군가 만드는 사람은 없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우리가 같아요. 갑자기 매운 불닭을 좋아하다가 갑자기 안 먹게 됐다가 조개를 좋아하다가 안 먹게 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럴 수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 사람들의 입맛이 어느 정도 변하긴 하지만 그 지나치게 빠른 유행과 지나치게 빨리 없어지는 것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약간 대만 카스테라가 그걸 너무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지금 얘기냐면 말씀하신 이것도 영화의 대사를 인용하는 정말 상징적이죠. 겁니다. 네. 상징적인 그 게 아들이 계속 이거 너무 상징적이야 이런 말을 계속 하거든요. 수석 보면서 네, 그래요. 그거 말고도 그림 보면서도 그러고 계속 그러는데 그 말을 네.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깨알같이. 기우한. 예. 여튼 그래서 그 이제 대만 카스테라는 굉장히 그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창업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창업 전문가들한테 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물어봤는데 대만 카스테라의 창업 비용이 1억 원 이내로 창업할 수 있는 거의 대표적인 업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공간이 좀 작고 예. 이렇게 대만 카스테라의 바로 팔수 경우에는 있으니까. 10평 안팎이면 공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B급이나 C급 상권에 그 임대 그 보증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5, 6천만 원을 뭐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핵심이에요. 5, 6천만 원을 프랜차이즈 본사에 줘야 돼요.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기계도 갖다 놓고 가게도 꾸며주고 인테리어도 해주고 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왜 빨리 망하는지. 네. 거기에 이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요소가 있냐면은 자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그 이제 빨리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은 뭐 자재도 납품할 테고 나 브랜드도 키우고 뭐 이래서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데서 남는 건 별로 없어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돈을 많이 남기는 방식은 출점이래요. 인테리어 해주고 네. 이제. 가게를 낼 때 확실히 돈을 많이 그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기 처음에 때문에 가게를 열 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기를 그 얻는 수준, 수요가 있는 수준보다 더 과도하게 순간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그 사람들에게는 출점을 늘리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인 거예요.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분들은 그런 걸 모르고 이게 뜬다더라 해가지고 막 달려들기 시작해가지고 금방 망하고 나오죠. 그리고 예, 그 이런 가게가 구조가 오래 지속되면 이제 본사는 수익을 못 내니까 또 다른 아이템으로 빨리 바꿔야죠. 금방 바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금방 그런 치고 빠지게 폐업 신고하고 다른 쪽 가서 또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늘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자영업이 도대체 왜 힘들까? 거기서 돈을 버는 사람은 왜 있을까? 약간 이런 질문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랬다 아까 정책하고 지하 반지하 집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정책하고 관련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 진흥을 정부에서 했거든요. 97년 98년 IMF 구제금융 이후에 사람들이 창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해고를 많이 당해서 그러니까 계속 보다가 이 창업을 어떻게든 지원해주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게 프랜차이즈예요. 근데 거기에 아까 얘기하신 그 돈을 버는 구조가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돈을 버는 구조가 있다 보니 이게 제 기억에는 2000년대 넘어서서 2000년대 중반, 2010년 이렇게 오면서는 프랜차이즈 진흥이라는 정책 카테고리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열심히 지원을 합니다. 그것만 있나요? 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죠. 창업하면 도안을 주죠. 근데 창업한 다음에 운영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처음에 열 때만 도움이 되고 그 출점하면 돈 버는 거하고 비슷하네. 정책도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그 빚인데 지하로 들어가게 만드는 건 사실은 빚이잖아요. 사업에 실패해서 있는 거 까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 빚은 사실 가계부채 정책이죠. 인위적으로 사실 가계부채를 정부가 가져다 쓰도록 만들고 많은 분들이 집을 담보 잡혀서 그 부채를 끌어다가 사업자금으로 쓰죠. 그래서 날리면 집도 날리는 거예요. 그 아까 1억을 만들 때도 1억을 다 자신의 돈으로 마련하는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상당 부분 빚으로 마련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가게가 망하면 가게 보통 1년, 2년은 생존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망하면 그 빚은 고스란히 본인이 갚아야 되는 빚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때 또 이게 영화에도 계속 나오는 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도 사업 잘해서 벤처기업 성공한 거 박사장네 같은 데는 성공했으니까 잘 사는 거고 대만 카스테라든 뭐든 사업해서 망했잖아. 그러면 지하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사실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또 저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그 능력 사회에 대한 풍자도 그 영화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영화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그 기택네 네 가족은 다 굉장히 유능해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좀 주저주저하고 뭐 어리버리한 게 아니고 굉장히 딱 상황이 주어지면은 아주 그냥 탁탁탁 그거에 맞게 행동하는. 또 실제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두 남매는 정말 가르치고 이렇게 아이들을 휘어잡는 능력 실제로 그걸 보여줬죠. 그리고 아버지도 운전 테스트에서 코너링이 아주 훌륭합니다는 완벽한 코너링. 네, 그런 코너링이 실제 커피잔에서 커피에 쏟아지지 않게 하는. 그리고 그 엄마도 그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잖아요. 그 집사나 다름없는 큰 집을 다 운영해야 되는데. 그리고 영어로 된 뭐 그 애견 사료, 애견 사료 같은 거 읽고 착착착. 네, 다 있죠.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 되게 그것도 상징적인 장면이 짜파구리가 뭐야 하더니 완벽하게 딱 끓여놓잖아요. 바로 레시피 찾아가지고.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거기 딱 그 다의 엄마가 그러죠. 아, 고기가 안쪽까지 다 익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게 완벽하게 요리됐다는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주어지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자격. 뻥을 치지 않으면 능력과 대비되는 자격.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는 자격이 없어서 그거를 거짓말로 위조해서 들어가야 되고. 서울대 문서위조학과. 네, 그리고 서울대 문서위조학과 일리노이 가겠네. 주립대 뭐 이런 거 하고, 그 뭐 더 케어라는 그 명함을 위조하고 이렇게 해서 다 그 자격 부분을 거짓말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근데 사실은 실제
그 면접을 볼 때는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만으로 통과된 게 아니고 실제 능력 테스트를 다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자격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집의 네. 집안일 너무나 잘했죠,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거는 아주 만족스럽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 이렇게 꼭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느냐 아니면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어서 능력이 있어 보이느냐. 그 박 사장도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잡지 표지에 나오고 거기 면접 보러 갔을 때 거기 무슨 사무실 안에서 막 회의를 하고 있고 되게 능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주는 능력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 사람이 뭐 알고 보면 뭐 재벌집 아들이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건지 정말 능력 있는 CEO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엄마 보고도 심플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 엄마는 참 잘 속아 뭐 그러잖아요. 사실 그런 걸 냉철하게 검증해낼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도 뭐 잘 운영하고 뭐 그런 대사가 몇 번 나오는데 언니 내 요리 실력 알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나중에 왜 파티할 때 언니 내 요리 실력 알지? 하더니 요리사들이 요리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 그거는 사실 뭐 만들어준 실력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좀 현재 빈곤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뭐 저 사람들은 원래부터 빈곤층이었고 원래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을 거야. 기회가 주어져도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들어있는 거죠. 네. 대만 카스테라만 봐도 아주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대만 카스테라 거기 아무리 그 점주 입장에서 영업을 잘한다고 해서 내 능력이 아무리 추천해가지고 마케팅을 엄청 잘한다고 해서 잘 되기가 어려워요. 이미 사람들의 수요 이상으로 출점을 막 시켜서 돈을 다른 사람이 이미 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돈 번 사람들은 애초에 그만한 자본이 있고 또 요거를 악용해서 돈 벌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와 그런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본인 능력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이 구조 안에서 그걸 빠져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자영업도 사실 다 그렇죠. 내수 소비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다 창업은 하도록 만들어놨고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뭔가 치킨을 잘 만들고 그걸 잘 알린다고 이거 잘 팔리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죠. 그 대학 그 재학 증명서 위조한 거 가지고 그 기우가 이거 사실 위조 아니야. 나 내년에 이 대학 갈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 졸업장이라는 거는 그 대학에서 뭔가 얘가 공부를 했고 그 결과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증명서인데 거꾸로 이 증명서 없는데 머릿속에 있는 상황이라고 자기가 강변을 하는 거죠. 그렇죠. 좀 미리 갖다 쓰는 것뿐이라고. 그렇죠. 맞아. 우리 사회 많은 것들이 사실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지금 그 기생충에 드러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주거 공간에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반지하 주거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주거 문제의 핵심 정책이었다 이렇게 얘기 한 가지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영업 문제로 들어와서 자영업자 빚, 그 지하방으로 이 사람들을 밀어넣은 그 모든 것도 사실 정책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된 것들인데 자격이라는 것을 중시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정말 이 자격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꼭 그럴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그 냄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냄새 때문에 사실 영화의 마지막 그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고 한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냄새 얘기에 그 송강호 씨가 분노를 하면서 살인을 저지르면서 영화가 또 결말이 를 향해서 가는데 왜 그렇게 분노를 했을까? 그게 이제 박 사장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선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나는 선을 넘지 않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기사 기택은 넘을 듯 하고 넘지 않아. 근데 냄새가 자꾸 선을 넘어오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냄새라는 거는 그 선을 막 넘나드는 것인데 아무리 부유층끼리만 오손도손 살고 싶어도 그런 것들이 넘어오죠. 살다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이미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평소에 살다가 어느 순간 이게 그냥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막 개천에서 용도 나고 계층 이동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회라고 생각하다가 그렇지 않아. 이거는 선이 그어져 있어라고 저쪽에서 말하고 이쪽에서 이제 그것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거의 이제 신분 차이와 같은
계층의 차이가 나오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이제 그런 좀 분노가 생기는 것 같은데 냄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미 선을 쳐놓은 기득권에 대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협이 되는 거기도 하고 원래 거기서 그런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냄새라는 거는 사실 가족끼리도 잘 말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딱 그 알게 되는 순간 자꾸 냄새를 맡아보잖아요. 진짜 냄새가 나나 하는 그런 순간에 이제 굉장히 자각이 오는 거죠. 요즘 현타라고 하는데 그런 나한테 냄새가 나는 거였구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였구나 하는 이제 그 충격이 오는 건데 저는 그 영화가 굉장히 영리한 부분이 뭐냐면은 앞에서 이거 반지하 냄새라고 했을 때는 사실 관객 중에 대부분이 그 현재 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거는 반지하 사람들한테 나는 냄새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해당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확 깨지냐면은 그 박 사장이 그 소파에서 그 부인하고 얘기하면서 왜 지하철 탈 때 나는 냄새 있잖아.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서 나는 냄새 있어라고 할 때 그 극장에 지하철 타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냄새까지 포함이었어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이 거기에 확 빨려 들어가는 거죠. 자기 냄새를 맡아보는 그 기택의 행위에 나까지 나도 저도 맡아봤어요. 지하철 냄새가 있나? 지하철 타고 영화로 보러 왔. 그러면서 저 사람이 그은 선이라는 게 상당히 위에 그어져 있구나. 나도 그 냄새로 저 선을 넘으면 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딱 느끼게 하는 순간이 약간 그 분노의 기폭제가 되는 것 같고 그게 동질감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층민의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그게 사실 박 사장이 지하철 냄새나 잔지하 냄새를 지적했다고 해서 분노한 게 아니라 사실 근세 사실 같은 기층이지만 사실은 지금은 적인 내 딸을 찌른 그 사람의 피비린내를 보고 코를 막은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다 누구라도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 냄새였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보고 그 행위에서 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코를 막는구나 하는 이제 그게 순간 동질감이 돼버린 거죠. 합쳐지는 거죠 순간. 그래서 아마 분노한 게 아닌가라는 좀 다들 이상하다고 많이 그랬어요. 왜 저 대목에서 이 사람이 화를 내지?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별개인데 약간 그렇게 이해를 못하던데 이제 그렇게 이게 하나의 그 계층으로 묶이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게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나온 기택네 가족 자체가 엄청나게 위장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뭘로도 위장, 그렇죠. 저걸로도 위장. 심지어 전날 막 침수 나가지고 막 집도 없고 옷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옷 나눠주는데 가가지고 잘 얻어가지고 다들 너무 잘 차려입고 나오잖아요. 막 옷도 예쁘게 입고 오고 잘 차려입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위장의 달인들이에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냐, 운전도 하고 막 같이 장도 보고 막 또 선생님 역할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약간 그 냄새라는 거는 그런 장치가 아닌가 싶어요. 위장이 안 나는 된다는 모르지만 거죠. 나의 치부, 하지만 숨길 수 없는 나의 치부,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는 내가 위장할 수 없는 그런 치부가 아마 냄새가 아닐까. 근데 냄새는 약간 상징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냄새 말고도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본인이 노출됐을 때 느끼는 그 모멸감, 상대방이 그거를 인식하고서 쟤 어떤 애구나 약간 라는 이제 인식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모멸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진짜 나를 들켰다 이런 데서 나오는 모멸감이 분노가 된다. 그렇죠.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러니까 부분. 잘 위장하면 저 사람이나 나나 비슷한 계층인 것으로 이해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꾸 냄새 때문에 선을 긋고 그걸 자꾸 깨닫게 만드니까 이제 그게 그러면 이제 이게 마치 넘어설 수 없는 신분의 차이처럼 갈라지는 건가? 그런 생각 드신 적이 없나요? 저는 그런 생각 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파업한 어떤 좀 이제 평소에는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그 평소에는 어쨌든 사장이라든지 이런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인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또 어떤 순간에 이게 어떤 우리 같이 이제 동료들은 자녀들이 그때 파업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고 유치원 졸업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 사장 가족은 저희가 이제 전단지 돌린 것 때문에 창피해서 그 집 아이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해고를 시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다 해고시켜버리겠다 했다는 거예요. 약간 워딩에 좀 차이 있는지 모르죠. 그런 때 예전에 이제 기자하고 하니까 그런 차이를 못 느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라는
그 신분의 차이처럼 확 느껴졌을 때 약간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걸 건너는 것 같은 그런 참, 우리 조상들은 아마 양반은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 순간이 좀 있는데 제가 그걸 좀 예로 들고 싶은 게 헬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2011년 영화인데 1960년대를 배경으로 했는데 미국 사회에서 그게 이제 주인집은 백인이고 그 흑인들이 하녀로 여전히 60년대인데도 일을 하는데 그 화장실을 같이 쓰지 못하게 하거든요. 절대로 주인집 화장실을 쓰지 못하고 저기 그 건물 밖에 있는 화장실을 꼭 써야 돼요. 근데 그 주인공 흑인 여성이 너무 급해가지고 주인집 화장실 썼다가 쫓겨나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안정된 직장을 잃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에 분노해가지고 이제 복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피고용자로 그때는 노예가 아니잖아요. 피고용자로 일할 수 있는 건데 피고용자 일할 수 있는 거하고 너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라고 딱 선을 긋는 그런 것들이 사실 인류가 그런 걸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걸 수도 있고 그런 지점을 좀 캐치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사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안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금 시장 경제에 살고 있잖아요. 시장은 사람들 비인격화시켜요. 그러니까 인격을 무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마치 그 시장에서 만났을 때 사람들은 서로한테 그 배후에 인격이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제도 때문에 반지하에 살고 어떤 사람은 2층 양옥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제도 때문에 빚이 수억이 있고 계속 갚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채권이 수억이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시장에서 딱 만나서 계약을 맺고 일을 할 때 나는 그 집의 아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사인 거고 그 집 주인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나한테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 그거 이외에 다른 건 아닌 것처럼 우리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순간이 명징하게 나오는 순간이 바로 갈등이 폭발하는 시점이고 그런 게 많이 나오는 시작한 게 지금 오늘날의 지금 우리 사회 또는 지금의 세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그 인종주의가 굉장히 극심하게 이 뭐 우파 포퓰리즘 인종주의가 지금 뭐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컨대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 잘 숨기면서 지내왔는데 정말 우린 다른 거였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이게 대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린 대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평등에 대해서 봉준호 감독이 고발하고 또 좌절을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죠. 갑자기 세미나. 네. 갑자기 분위기 세미나가 됐는데. 바쁜 세. 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니까 사실은 저희 랩도 이 문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걸 텐데 사람들이 이제 살다가 그 정말 운 때문인지 아니면 이 구조 때문인지 자기 생활의 안정성이 확 흔들리는 순간이 오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그거는 네 책임이야 하고 가족들이 확 나락으로 다 떨어지는 것은 사회 역할이 없는 거죠. 국가 역할도 없는 거고 그냥 완전히 야생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그런 걸 좀 받쳐주는 사회가 있고 그리고 좀 적은 사회가 있는데 사실 한국은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국민소득 3만 불 정도 됐으면은 어느 정도 그런 어떤 가정에 부침이 왔을 때 조금은 받쳐주는 안정성이 있는 사회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실업부조 제도를 뭐 만든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 안정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사람들이 근데 체감하기에는 너무 얕고 사실 한국의 제도는 그 걸리면 걸리고 안 걸리면 아예 안 걸리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보편적으로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뭐 특정하게 뭐 몇 세 이하 뭐 실업 실등인지 얼마 이전에 뭐 어떻게 걸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잘 찾아보면 걸릴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냥 완전히 정말 죽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편적인 복지 누구한테나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갖춰지면 좀 덜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인 복지를 내는 것이 네. 중요하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굉장히 비 많이 오는 날 그 기택 내 가족이 완전 침수가 되잖아요. 근데 그 비 많이 온 게 그 부잣집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오히려 다음날 미세먼지 없어서 좋네. 약간 그거가 됐어요.
근데 정말 이거 봉태일이라 그러죠. 그 집 기택네 집의 그 변기 위치가 어디 있었는지 잘 기억을 해보시면 변기가 좀 기이하게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하수가 자주 역류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수가 역류하게 된 이유는 하수를 우리가 묻은 위치 자체가 반지하 주거를 고려하지 않고 묻었기 때문에 비슷한 거예요. 자주 역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비 오는 날은 그런 높은 집에 있는 물이 거기까지 다 쏟아지기 때문에 더 자주 역류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높은 집에 있는 집들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거기다가 우리가 상수도라 그러죠. 수도 쓰기 위해서 펌프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물 보내기 위해서 상당히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뭐 전기를 설치하는데도 통신을 설치하는데도 그리고 상하수 시설 다 갖추는데도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사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훨씬 그 이동 경로가 짧기 때문에 배관만 해도 짧기 때문에 훨씬 비용이 적게 들죠. 그러니까 그들은 설치 비용도 크고 운영 비용도 더 큰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그걸 정부가 내주는 거죠. 예, 정부가 내주고 있죠. 한 비용 분담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저는 어저께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제 기생충 뉴스와 사회 뉴스를 이제 같이 보다 보니까 어저께 기생충 뉴스는 730몇 명이 돌파한 날이었는데 어저께 기생충과 탁 그 겹쳐서 보인 뉴스는 가업 상속제도의 요건을 완화한다는 그런 뉴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다시 기생충이 딱 떠오르는 게 과연 이 사회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회사를 물려주면은 예. 상속세를 깎아준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근데 그걸 계속 제도로 완화해가지고 더 많이 깎여주게끔. 그렇게 해야지만 한국 기업들이 밖으로도 안 나가고 뭐 여러 가지 그들이 이제 이어받아서 계속 해야지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혜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누가 기생충인가? 그렇다면 누가 기생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서는 이 사회 문제를 우리 가난은 비용이 비싸다고 하잖아요. 아까 쪽방 얘기도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은 많은 돈을 내고 살고 있고 맞아요. 이미 가진 사람들은 세금도 별로 안 내고 비용도 별로 내지 않고 다 누리고 있고 좀 그런 월급 많이 받는 네. 사람은 연말정산할 때 세공제도 많이 받고 월급도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받을 것도 없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세금 얻는 소득에서 세금을 낼 때도 고소득층이 더 공제를 훨씬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역진적인 세금 제도를 갖고 있는데 사실 부유층들은 역진적인 세금 제도에도 기생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미 많은 사회 제도에 기생을 하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서 본인들이 부유층이 된 거죠. 예. 그거를 우리가 정면으로 건드리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 않을까. 누가 기생충인가 이런 이제 묵직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생충과 한국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잘 나눴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계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 사이에 정말 청길 같은 이 골이 파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사회 자체가 이제 너무나 불확실성이 커져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라고는 단지 무슨 시험을 쳐야겠다. 무슨 어디 공무원 시험을 쳐야겠다라든지 어디 대학 시험을 쳐야겠다 정도의 계획만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는 거죠. 그걸 좀 전 잘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보편적인 보장 같은 제도가 사실 삶의 안정성을 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볼 때 근데 계속 나한테 주어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보장됐을 때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 봐서 평생 동안 고용을 보장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도 자기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편적인 보장 강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말씀하셨던 그 자격과 능력의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요. 능력대로 살자고 해봐도 그럼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자격을 포기하고 뛰어든 사람들이 너무 위험해지기 때문에 능력을 인정 못 받고 그냥 실패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권할 수도 없고 그런 선택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좀 더 안정을 경제적 안정을 주는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 했습니다. 그래야 또 이 봉준호 감독 같은 훌륭한 감독도 더 많이 나오고 칸느 영화제에서 상 받는 한국 영화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정도로 이 이야기를 마칠게요. 오늘 저 같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아직 안 누르셨으면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에 이
영화 전문가님과 반지하 전문가님의 평가를 포함해서 댓글 하나만 더 남겨주시면 얘기하고 싶은데 뜨는 자영업 하지 마세요. 뜨는 자영업 하지 말라는 자영업 전문가님에게도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